미친 곱하기 제곱 수준인데 지금 일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결혼을 해도요 400에서 600 정도 모아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6억 7억 되잖아요. 전셋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도들은 주로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이 제일 많이 내요. 이창용 하는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총괄적인 최고의 회의입니다. 폭우 터져서 또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2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벌써 한 6개월, 7개월 돼가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요즘 장마철인데 폭우 이런 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벌써 한 7개월째 연속 바닥 찍나, 바닥 찍었다, 반등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했죠.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그냥 저는 영끌2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끌 할 때 기존의 기사를 한번 여러분 시청자들 가서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영끌이 터졌죠? 터질 때 지나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다 거품이었구나 다 알았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40조를 투입을 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정이거든요. 한강 4대강 사업이 20조였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지금 시끄러운데 그거 1조 7천억이에요. 40조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 물량이 DSR을 따지지 않고 5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면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은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유효 수요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다 소진되고 나면 물론 나라에 돈이 많으면 또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저는 떠받칠 수도 있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원래 전 세계가 IMF하고 OECD가 대한민국에 경고했잖아요. 이런 대출 늘리지 말라고, 부자 감세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조언의 형태로 해준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외국의 금융의 역사를 보니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이런 조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다 보면 나중에 터지는 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일단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친 집값이 그때 수준이 지금의 한 80%, 70%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데 미친 곱하기 제곱 수준인데 지금 일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결혼을 해도요. 그 연봉 뭐 1억하고 7천 뭐 이렇게 남녀가 결혼했다고 가정할게요. 최상위 그러면 3%, 5%잖아요. 젊은 층 입장에서 1억 7천인데 세금 빼고 들면은 20% 빠져나가면 잘해야 한 달에 400에서 600 정도 모아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6억 7억 되잖아요. 전셋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해서. 근데 어떻게 집을 사요? 대출 껴서. 그러니까 대출로 지금 자꾸 시장을 버티는 거지 대출이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의 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따라올 유효 수요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조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친시장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사실 50%씩 떨어진 데 있어요. 반토막난데 아시죠 여러분? 뭐 안양, 인천 다 50%씩 떨어졌어요. 과대 낙폭, 짧은 기간 6개월 만에 50% 떨어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낙폭이 과대하니까 반발 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는 시장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도 모든 자본주의 사이클에 나타나요. 주식시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 딱 저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아요. 이 정도로 기사가 6, 7개월째 도배되다시피 한다라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 평년 일대가 6,100에서 200건인데 그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평균량은? 지금 뭐 3,000에서 4,000도 겨우 못 가고 있어요. 계속 뭐 올라간 게 3,000밖에 안 돼요. 반토막 수준이야.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아니 나라에서 40조를 풀었는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안 올라? 뭘까요? 아, 살 사람이 없구나 아니면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구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높다고. PAR 지수를 계산하면 서울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0% 하락해야 된다 계산하면 그게 원래 정상인데 그럼 지금은 뭐예요? 시장을 부양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말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대책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땐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도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을 좀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다 보니까 그 발표할 때 이랬잖아요. 투기의 조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죠. 이건 단순히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왜? 경착륙이 빌어지면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전이된다라는 큰 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놓고. 위기가 전이가 안 되면은 이걸 손을 대면 안 되죠.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거니까.
근데 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권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설사도 연결되잖아요. 마치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도들은 주로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이 제일 많이 내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연결성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올라줘야 어떤 올라가는 분위기래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분양 6개월째 거의 안 하잖아요. 전국이. 왜? 정부가 던진 대책 중에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투자하는 사람, 좋게 얘기하면 투자하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그게 폐지가 돼야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 받고 돈 없이 있다가 집값 오르면 파는 거고 없어지면 파산, 이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안 풀렸어요. 안 풀려가지고 지방 현장들은 지금 미분양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 겁이 나서 못 하는데 지금 집값 상승기로 분위기가 나와야 분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동안 2, 3, 4, 5 분양한다는데 가 안 했어요. 왜? 그 조항하고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함부로 높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줘야 분양가를 약간 높여도 시장에서 먹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면 2, 3년 뒤에 그걸 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겠죠. 여러분 더듬어 보면 2009년도에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도에도 이렇게 미분양 매입 대책과 정부가 대책을 던지고 LTV, 즉 때는 DSR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LTV를 풀어줘요. 70%였던데 80%로. 80% 풀어주고 만약에 분양가를 인하해서 분양한다. 미분양되는 시절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 7월 달에 많이 분양하잖아요. 8월도 많이 할 거예요. 왜? 밀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자가 자꾸 나가잖아요. 남는 돈이 다 없어지니까 빨리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시행자들은 고민 중인 거예요, 계속. 금융비용 계산해서, 분양가 계산해서 시장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제도가 완비가 안 됐고 시장이 완전히 안 살아났으니까 그동안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감내하면서. 근데 이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부담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분양 성적이 중요한데 7월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물건들은 소화가 될 것이고 아닌 것들은 아마 미분양이 좀 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금리가 이번에 금통회의에서 또 동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워딩에서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는 금통위 위원이 7분이에요. 총재를 비롯해서. 6분의 금통위 위원들이 다 3.75 인상을 저번 금통회의 때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받고 요번에도 만장일치로 통일받았어요. 중요한 건 날짜인데요. 7월 13일이었으니까 7월 26일이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연준. 거기서 만약에 0.25를 올리면 우리나라하고 금리 갭이 2%가 돼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우리 금통위 회의 때 그때 아마 금리를 0.25 정도 따라갈 겁니다. 아마 미국이 올리면 따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갔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 금고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조달금리가 높아지거든요.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라도 정리하고 청산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PF 현장에 다 공통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과 또 저조차도 조만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 낮추기 힘들거든요. 그럼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 금리가 이래 되면 부동산이 오른다? 그거는 경제 사정이 안정적일 때 얘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위기 때 보면 위기들이 터지고 나면 신용경색이 벌어지면 대출의 최인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로 자기 살기 위해서 돈들이 안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느끼는 데들은 파산에 이르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금리를 내립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 위기가 터지면. 그 내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 경제 상황을 몰라서 하신 얘기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때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을 빚을 때 빌렸을 때 이자가 200만 원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자가 낮아져가지고 100만 원 준다. 그럼 살 여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경제가 안정적일 때.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0만 원도 내가 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돼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지금 대출 중지한 데 많잖아요. 왜 중지할까요? 지급준 은행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르니까 대출이 좀 모자르잖아요. 좀만 찾아가면 뱅크런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금지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부가 코로나 때 자금을 막 풀었잖아요. 대출하고 또 통화성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본원 통화가 1억이 되면
기본적으로 10배 돌거든요. 10억이 생겨요, 시장에. 유통이 되거든요. 10배 이상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약간 멈췄잖아요. 본원통화가 더 지급이 안 되는 상태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또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금리 인하는 내려가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금리 0.25 이런 걸로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은 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0.25의 문제가 아니라 0.25든 0.5%가 만약에 오른다 할지라도 시장이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적정 가격이면 사겠죠,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될 때.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현장은 금리가 인하돼도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상돼도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냐면 대출하고 연결되죠.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 90% 해준다 그러면 자본주의 속성상 투자 사행성 심리가 작동을 해서 폰지 게임식으로 이제 올려쌓기가 되잖아요. 이게 언젠가 망하겠지만 나는 안 망할 거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또 뛰겠죠, 부동산이. 근데 그 대출의 문제가 이미 글로벌 금융위 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 세계가 협약한 게 바젤3란 말이에요. 소득에 넘어서는 대출을 앞으로 전 세계가 하지 말자라고 이미 협약을 맺었고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폭등 시기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국제금융협약을 다 깨야 되는데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막 풀고 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레이 달리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또 워렌 버핏도 얘기하잖아요. 레전드들이 하시는 말 패턴이 다 비슷해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이 아니죠. 요새 우리 폭등기 겪었던 그런 건 이제 올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한계가 마르크스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늘어나서 어느 하면 결국 마지막 임계점에 온다. 근데 우리 누구나 느끼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대출로 쌓아올린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이상 대출을 늘리는 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바젤3를 맺었지 않겠습니까? 거의 똑똑한 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갭투기한 양반들은 DSR을 풀어야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대출을 풀면 펌핑이 되죠. 누굴 위해서? 자기 집 팔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출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무주택자분들이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일반 유주택자든 가격이 펌핑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출생률이 더 낮아져요.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길이 빨라지는 겁니다. 대구에서 먼저 일이 일어났죠. 다인건설 현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새마을금고 몇 개가 단위별로 독립채산제거든요. 단위별로 문제가 터지니까 전체로 볼 때는 같은 식구니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신뢰도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대주단을 형성해가지고 응급 처방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요번에 또 터졌죠. 새마을금고가 또 터졌는데 파산 합병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강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양주 그쪽에서 터졌는데 과다한 대출로 결국은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그 소식 하나가 다른 데는 괜찮냐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안정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건 조사하고 나서 발표를 할 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그 예금하신 예금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뱅크런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에 7조라는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이자 탕감을 해주겠다. 연체자들 정부도 아닌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자 탕감을 해준다 그러냐면 연체율이 줄게 되면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체 자산 중에 항상 일정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유동성, 그러니까 예금주가 입출고를 할 때 유동성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유동성 확보 비율이라고 해요. 3개월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지 문제가 안 터지거든요.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예금주 돈인데 대출을 이미 해준 거예요. 근데 대출받은 돈이 안 들어오면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 그럼 은행이 문제가 생긴 거죠. 파산이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왜? 돈이 없으니까. 받을 돈이 있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예금주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져야 되니까 그 은행을 일단 파산한 뒤에 채권 회수를 들어가겠죠, 따로. 그 과정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막 확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원래 행정안전부 관할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제도가 좀 묘한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새마을금고법이 19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전두환 시절입니다. 다른 신협이나 수협이나 농협처럼 다른 협동조합의 형태들은 다
그 금융감독원 하에서 이제 감독을 받는데 새마을금고만 이제 행정안전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이렇게 방만한 경영, 방만한 경영이라는 건 뭘까요?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예금자의 돈인데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하는데 일조했다고 봐요. 저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문제가 있어서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F4 회의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하는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총괄적인 최고의 회의입니다. 그 F4 회의에서 4월 달에 이미 새마을금고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터진 거예요. 7월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들과 달리 전문가들조차도 불안감을 가지고서 자금을 좀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돼서 정부가 부랴부랴 나선 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간이잖아요. 행정안전부고 민간 금고기관이에요. 협동조합 형태로. 그럼 그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도와주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막 말을 할 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을 일반 분들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고 정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어떤 조항을 넣어주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나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조항은 하나 있어요. 어떨 경우에 정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려울 경우나 이럴 때. 근데 차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정부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되죠. 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런 묘한 틈새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정말 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야겠죠. 못 나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정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PF 건설사나 돈이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폭우 터져서 또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돈을 내준다 이러면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민간기관이니까. 이런 아주 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뿐이 아니라 여러분 1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 규모보다 몇 배가 더 커도 부도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도 어느 날 한순간에 30% 20%의 사람만 돈을 찾으러 가면 부도입니다. 그럼 100%. 왜 10%밖에 지불 준비율이 없어요. 돈이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금주들의 돈으로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 주고 남는 거를 운영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국가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혼재되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우리보다 더 금융 역사가 길데 어떻게 부도가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용이 깨지면 금융 시스템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인데 새마을금고 사태는 단순히 그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1금융기관, 2금융기관, 기타 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은 뭐 캐피탈 증권사에서 다 해당돼요. 거기는 감독이 1금융권보다 좀 약합니다. 어떤 대출의 한도라든지 위험성 체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비율 체크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건 이제 가시화될 수도 있거든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위로 다시 가보면 새마을금고의 사태의 근원은 뭐예요? 부동산이 100원짜리 땅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는 100원이에요. 200원이잖아요. 근데 시세가 300원이 됐어요. 100원이 남잖아요. 100원이 남는 거 이익을 생각하고 이 100원, 200원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땅값에다가 짓는 건축비까지. 그랬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임계점에 다다라가지고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땅값하고 건축비 들어가던 게 스톱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들어와야 이게 캐시플로우 회계상 정리가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파산이죠. 그럼 그거는 손실이죠. 들어간 돈은. 왜? 바로 그게 현금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원래 가격에서 다운되겠죠.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빚어지겠죠?
그 금융기관들이. 근데 그 손실 금액이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자본력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야.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괜찮은 거지만 하락기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점에 왔을 때는 지금 이런 낭패에 빠진 현장들이 많게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거나 소득이 살아나거나 수요가 살아나면 다시 올라가서 그게 팔릴 수가 있겠지만, 안 그렇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2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벌써 한 6개월, 7개월 돼가죠. 그 1년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저번에 ABCP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줘가지고 50조 투입해가지고 PF 현장들의 자금 경색 때, 레고랜드 때 투입을 해줬어요. 그 대환대출 받은 자금이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돈은 있고 빌린 상태에서 이자 나가잖아요. 금융비용이. 그게 벌써 시간이 좀 꽤 흘렀죠. 이게 더 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 그 금융비용 이자율이 AA, AAA급은 이자율이 한 6에서 7%고요. 그 다음 등급이 10에서 한 12% 사야 됩니다. 그럼 2년 지나면 24%예요. 그러면 남을 돈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마을금고의 사태는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금융권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리스크 관리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이 금융권들은 수익만 좋다 보니까 위험은 체크를 안 했어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조정기가 왔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